자,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민법 기출문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치신 분들은 정말 수고하셨고요. 시험 안 치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문제를 다 보고 난 뒤에 마지막에 총평이라고 할까,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한 능력자 옳지 않은 거. 요거는 이제 대리인이 누가 될 수가 있느냐. 이거는 너무너무 쉬운 문제죠. 117조 이거 모르고 시험장 가신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도 누구나 대리인이 될 수 있는데 여기는 없다라고 돼 있으니까 1번이 바로 정답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법 조문입니다. 가정법은 한정후견의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의사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단독으로, 요거는 법에 규정은 없지만 우리가 이제 강의 시간에 굉장히 강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요거 세 가지는 법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낸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이제 해석적인 이야기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1번이 정답이라는 거는 우리가 누구나 다 공부할 때 강조하는 거죠. 여기 제가 문제 난이도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원의 게시판에 올릴 때도 요 문제는 난이도가 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요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리의 객체, 옳은 겁니다. 옳은 거. 근데 요 문제는 요게 이제 디귿번이 매매 대금을 완제했다. 그러면 우리 판례에 의하면 매수인이죠. 그래서 요 판례는 워낙 중요한 판례니까 어지간히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는 판례거든요. 그러면 옳은 거 고르니까 디귿번이 있는 거는 일단 정답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1번 아니면 2번인데 포인트는 니은번을 알고 있느냐. 여기에 기결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거고요. 이제 니은번은 약간 의외라면 의외인데 우리가 이제 요거 보통 공부 시간에 무엇을 중점으로 보는 거니까 아버지가 유언으로 화장해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식들이 의견이 엇갈릴 때 그 아버지의 유언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즉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그게 이제 전원합의체 판례라서 그거를 주로 이야기하거든요. 요 판례는 상대적으로 그 판례에 비하면 조금 등한시하는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골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제사 주제자에게 승계된다. 최근에 한 달 전에 요 제사 주제자의 개념이 바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왔죠. 그거는 이제 내년도에 우리가 반영이 될 거고, 요거는 우리가 봐도 맞는 지문이라는 거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판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평소에 유의하지 않으면은 또 아무래도 시험장에서는 이게 맞나 틀리나 조금 이제 헷갈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중 혹은 하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사실은 하에 가까운 판례인데 니은번 판례를 모르시는 분들도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53번이요. 사단법인 갑과 대표이사 을 옳은 거. 자,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되죠. 따라서 대표권이 없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계속 연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위임한다, 효력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 디귿번이 틀렸다는 거는 우리가 누가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럼 역시 디귿번이 정답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판례도, 이 문제도 니은번 판례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1번, 3번 중에 하나로 나뉘지 않습니까? 근데 요 사실 니은번 판례는 제가 강의 시간에 굉장히 강조하는 판례예요. 정관에 이사의 해임 사유가 있다면은 이 이사를 함부로 쫓아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함부로 해임할 수 없다죠. 물론 이제 이 이사가 중대한 의무 위반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죠. 근데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이사는 함부로 해임되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거든요.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강의 시간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은 이거를 등한시한 분들은 이 판례를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답을 맞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하로 분류를 했죠. 중 혹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거를 하로 놓고 싶은데 그래도 이 니은번 판례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제법 있을 것 같아가지고 중이라고 분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54번이요. 의사표시 약간 이제 전부 조금 종합적인 이야기인데, 자, 만약에 원상회복 의무 동시행관계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별표 5개 해가지고 쭉쭉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부정한 방법이라는 말이 의미가 없어요.
부정하든 부정하지 않든 어찌됐든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되었을 때는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취소할 수가 있죠. 뭐 이것도 별표 5개짜리 판례니까 어지간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고, 이거는 말할 것도 없죠. 무효라고 하더라도 취소의 대상이 된다. 뭐 이것도 다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화해 계약의 경우에는 저 뒤에 이제 732조에 나오는 거죠. 사기의 경우에는 여전히 취소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게 사기가 아니고 착오라면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뭐 그런 거. 이것도 하나같이 다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중과실의 경우에는 취소가 안 되지만 경과실에 의한 착오의 경우에는 취소했다. 그러니까는 법에서 하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적법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당연히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가 않죠. 적법한 행위니까. 그래서 정답이 5번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으로 아무리 이거를 분류해 보아도 이거는 하라고 밖에는 분류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는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공정 법률행위로 넘어가죠. 정말 불공정 법률행위는 쉽게 출제를 했더라고요.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겁니다. 자, 요거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거는 불공정 법률행위뿐만 아니고 반사회적 법률행위 등등 다 마찬가지라 그랬죠. 별표 5개 판례고. 그다음에 요거는 거래 이게 틀렸죠. 거래 일반에 관한 경험 부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니은번이 있는 거는 무조건 틀렸다. 뭐 이런 거죠. 그런 거고. 그다음에 디귿번 원칙적으로 추인, 법정 추인이건 추인이건 추인할 수 없죠.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판례. 그다음에 대가 관계 없는 게 뭡니까? 이게 정려죠. 정려의 경우에는 불공정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니은번만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정답은 기억띠건 리을번입니다. 그래서 이 불공정 법률행위 중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냈습니다. 뭐 이거는 도저히 중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 정도 문제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맞추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리권이 출제가 되었는데 문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자, 이때 대리인이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느냐, 이런 처분권은 특별한 수권을 또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처음 보는 지문이에요. 이런 지문은. 자, 지금 대리인이죠. 자, 이 상대방으로부터 중도금 받았습니다. 근데 본인에게는 현실로 인도하지 않았다. 그러면 상대방은 중도금 지급 채무가 있단 말이냐, 없단 말이냐? 아니, 당연히 없죠. 대리인에게 중도금 지급했으면 끝인 거지. 뭐 어떻게 이게 중도금 지급 채무가 있겠습니까? 본인에게 인도하건 인도하지 않건 이거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관여할 일이 아니죠. 이거는 정답이 2번이에요. 이거는 제가 10년 이상 민법 강의를 했지만 20년이 넘었는데 이런 2번 지문은 처음 봤습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 어찌됐든 정답이 2번은 맞죠. 그 다음에 요거는 복대리 선입의 경우에는 요게 틀렸죠. 애만 성낙뿐만 아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대리인의 사기는 우리가 본인의 사기라고 우리가 이거는 뭐 그야말로 별표 5개 가지고 계속 외우지 않습니까? 그럼 요게 틀렸죠. 상대방이 을의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거와 무관하게죠. 하나여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원상회복 의무는 누가 지느냐? 이때는 대리인이 지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진다. 이것도 별표 5개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문은 요 2번 지문을 빼고는 하나같이 다 별표 5개짜리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정답은 당연히 이게 2번인 겁니다. 1번, 3번, 4번, 5번은 정답이 절대로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2번은 우리가 생소한 지문이지만 말 자체가 이거는 너무 당연한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분류를 할 때 하루밖에는 분류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이것도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57번 한번 가보죠.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가 나옵니다. 자, 과실상계. 별표 5개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과실상계 적용 안 되는 거고요. 이거 어려워요. 제가 이제 요거 강의 시간에 요거 판례라 그랬지 않습니까? 요 판례는 외우시라 그랬는데 요 판례는 제법 어려운 판례에 속합니다. 이 정답이에요. 요것도 사실 별표 5개인데 저는 이거를 아마 중으로 분류를 했을걸요. 요 판례도 외우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저 판례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중 혹은 하로 이제 제가 분류를 했죠.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이 철회권을 유효하게 행사했다. 그러면 계약은 끝난 거죠. 빠져나갔으니까. 그런데 또 뭐 이거를 뒤늦게 추인하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철회권을 행사해버리면 이 계약은 없어지는 거죠. 끝나는 겁니다. 근데 뭐 다시 추인하고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최고권은 악의자, 알고 있었던 사람도 최고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미성년자하고 무권대리에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죠. 굉장히 쉬운 지문이고. 그 다음에 복대리 그러면은 무조건 표현대리 성립. 이거는 공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4번, 5번은 절대로 정답이 될 수가 없고 1번도 절대로 정답이 될 수가 없죠. 1번, 4번, 5번은 정말 별표 5개짜리 판례란 말이죠. 그러면 정답은 2번 아니면 3번인데 요 2번 판례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3번이 워낙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2번을 정답으로 해야 되는데 요 판례를 모르시는 분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중 혹은 하로 분류를 했죠. 이것도 중 혹은 사실은 이게 전부 하에 가까운 그런 판례인데 그냥 최대한 제가 수험생의 입장에서 한번 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효 또는 취소입니다. 이거 별표 5개죠.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행위 전환 적용될 수 있다.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2번도 이게 우리가 무효는 주장할 이익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죠. 이건 무효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법정에 갈 때 소의 이익이 있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이것도 너무 당연한 지문이에요, 사실은. 요 3번은 약간 어려운데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 판례가 하나밖에 없는 판례라 그랬죠. 김재규 판례입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 살해한 김재규. 취소를 해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무효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추인을 하고 싶다면은 무효행위의 추인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 이게 틀린 거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 아니고 무효행위의 추인이다. 요 사실 별표 5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강의 시간에도 요거는 굉장히 어려운 판례니까 그냥 외우시라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렸습니다. 요거는 일부가 무효일 때는 조심하시라 그랬죠. 원칙이 뭐냐? 137조 조문을 그대로 내었습니다. 전부 무효가 원칙이죠. 그러니까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죠. 이런 겁니다. 을이 지금 갑을 속였다. 사기를 쳤다. 그래서 갑이 X 토지를 병에게 지금 매매 계약을 맺었다. 그럼 사기를 당한 갑은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때 상대방이 누구냐? 아니 이 사람이 상대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계약 당사자가 아닌데 당연히 병에 대해서 그 취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을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런 거는 도저히 뭐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정답이 이제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굉장히 쉬운 문제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그냥 하로 분류를 했다. 이런 이야기죠. 하로 분류를 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 토지거래허가고요. 제가 금년도에 나올 거라고 굉장히 좀 유력하게 주장했는데, 나왔죠. 그런데 요거는 이 계약 해지할 수 없죠. 허가 전에는 올스톱 상태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고, 이것도 우리가 별표 5개 하지 않습니까? 동시행 관계일 리가 없죠. 먼저 협력을 해야 결판이 나야 뭐 돈을 주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요 신청 절차 협력 의무가 선의행 의무다. 뭐 그런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예정하는 약정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위반했을 때 요거 전원 합의체 판례라 그랬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는데 계약 해제는 할 수 없다 그랬단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 판례에 속하고. 그 다음에 협력하지 않으면 소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지문들 자체는 굉장히 평범해요. 그러면은 옳지 않은 거 찾으니까 이제 2번이 정답인데 이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이 자체가 전부 판례 공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어지간히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체감 난이도라 할까 그거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원래는 하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요거 중하로 분류를 했죠. 중하로 분류를 했습니다. 지금 뭔가 하, 중하. 그 다음에 자, 아까 요거를 제가 하나 더 잘못 적었네요. 여기 하나 밀렸습니다. 요게 하고 요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중하입니다. 그래야 말이 되죠. 자, 이제 6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간, 어유 저는 금년에는 기간이 출제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기간 자체가 연속해서 뭐 나오고 이러지는 그런 그건 아니거든요. 분야가 아닌데. 작년에 출제하고 또 출제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어렵게 출제했죠. 요거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기간이 임의 규정이라는 건 알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맞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보통 이 부분 강의할 때, 총회가 만약에 6월 10일 날 열린다면 여기 마이너스 7일 하면 된다. 그러면 6월 3일이 된다. 그럼 선생님, 요게 만약에 2일이 되면 마이너스가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 제가 강의할 때 뭐라고 했는 거니까. 이런 거는 교수님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출제 안 한다.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처음 봤어요. 이렇게 2일을 해가지고 역산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계산하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실제로 계산하기에. 그래서 발송은 맞는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일단 넘어가 보자는 이야기죠. 의외탐 문제예요. 그 다음 요거는 9시간 그냥 요거는 이제 더하기만 하면 되죠. 요거는 맞고. 그 다음에 요거 출생은, 날짜, 출생한 태어난 날 넣어야 되죠. 계산해보면 이게 맞거든요. 근데 포인트는 이거죠. 요게 이제 함정 지문입니다. 요게 일요일이니까, 요게 이제 만료점이 28일이 일요일이니까 하루 이제 29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정답이란 이야기. 그럼 이제 2번은 맞다는 이야기죠. 어찌됐든 요 2번 계산하는 게 어렵고, 그 다음에 요런 문제, 일요일을 넣어가지고 슬쩍 다음날로 넣는 거, 요런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대개 보면은 광복절 같은 거를 넣거든요. 8월 15일 광복절 공휴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데 어찌됐든 오랜만에 이런 문제가 나왔고, 요거는 1번하고 그 다음에 3번하고 5번이 정답이 될 수는 없는데 2번 요것 때문에 굉장히 현장에서 조금 당황했을 수험생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냥 상으로 분류했습니다. 사실은 하로 분류할 수도 있죠. 요거 이제 일요일이니까 하루 지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틀렸다. 이거 알 수가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조금 의외타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 요것은 제가 특별히 그냥 상으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조금 놀랬어요. 출제 경향이 어떻게 기관에서 또 출제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의외타 문제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이죠. 일단 외부에 표시돼야 되는 건 틀림없고, 항상 이 묵시적이라는 거는 출제 안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묵시적 의사표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할 수 없다.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이 정말 쉬운 문제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법조문, 우리가 이제 151조 무조건 출제된다.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요것도 151조죠. 151조 1항이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거 일반 규정, 요거 148조입니까? 147조입니까? 법조문을 그대로 냈고, 요거 151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법조문을 그대로 다 낸 거예요. 굉장히 평범하게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의문의 여지가 없죠. 1번이 정답이다. 요거는 당연히 하가 됩니다. 하여튼, 우리 의사표시가 묵시적인 방법으로는 다 된다는 점, 그거 하나만 알아도 뭐, 당연히 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법 총칙에서 이제 항상 12문제가 나오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소멸시효가 나오겠죠. 자, 이거, 보증인과의 관계. 주 채무자가 뭔가를 했을 때 보증인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이 문제인데 요거는 미치지 않죠. 보증인에게 유리하죠. 요것도 가장 기본적인 조문이 되고요. 요거는 177조죠. 소멸시효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문 자체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 기산일은 우리가 변론주의에 따른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소멸시효 기간의 경우에는 요거는 얼마나 되는지에 관해서는 요거는 직권이죠. 요거는 변론주의가 맞고, 그 다음에 요거는 변제기가 1년 이내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강의할 때 평소에 강조는 하는데 약간 숨어있는 판례예요. 요 판례가 다른 시험에서는 조금 출제된 편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상하게 출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드디어 금년에 출제가 되었는데 요거는 중요 판례임에도 수험생들이 조금 평소에 소홀히 하기 쉬운 그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요거 3번, 4번 기산일은 변론주의, 그 다음에 기간은 직권조사상. 그런데 우리가 3번의 경우에는 평소에 별표 5개 해가지고 외우는데 4번의 경우에는 이거 잘 안 외우거든요. 강의 시간에 말은 하는데 요거 위주로 주로 하죠. 그렇죠. 4번이 또 맞는지 틀리는지 조금 헷갈린 그런 수험생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어떻게 분류했는 거니까 역시 중하로 분류했다는 거죠. 요거는 뭐 중으로 넣어도
특별히 뭐 다 그건 없습니다. 어찌됐든 1번이 정답이 될 수는 없고 2번이 정답이 될 수는 없고 3번이 정답이 될 수는 없는데 4번이냐 5번이냐 요거 가지고 조금 고민하지 않았을까 그런 감이 드네요. 자, 여기까지가 민법 총칙입니다. 이제 채권법 넘어가 보죠. 이 처음 나왔어요. 근데 이 편무계약은 우리가 이제 의무가 한쪽만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무상계약이겠죠. 그럼 무상계약은 뭐 정리하고 사용 대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싱거운 문제는 우리 노무사 시험에서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너무 간단하죠. 그야말로 거저주는 문제입니다. 조금 심해요. 이런 거 가지고 변별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하죠. 당연히 처음 나오는 출제 경향이다. 이런 거고. 그런데 굉장히 쉽게 출제를 해주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64번입니까? 요거는 제가 강의 시간에 곧 출제될 거다. 제가 큰 소리 친 거죠. 그러니까 그 채무불이행하고 불법행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겹치는 게 이 과실상계 겹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손해배상 겹치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자의 대위 겹치죠. 또 하나 겹치는 게 뭡니까? 손해배상의 방법은 금전으로 배상하는 게 원칙이다. 그것도 겹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답이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귀책사유, 요거는 법 조문에 있는 거는 아닌데 당연히 요구되는 거죠. 고의과실이니까. 그럼 정답이 뭐냐? 뭐 뻔하죠. 소멸시효겠죠. 그래서 소멸시효 3년짜리. 채무불이행은 3년짜리가 없지 않습니까? 10년이죠. 일반 소멸시효니까. 그래서 정답이 3번이다. 그러냐. 근데 요거는 우리가 그 불법행위 공부할 때 이 규정을 눈여겨보지 않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할 때는 이거 굉장히 출작이 좋은 파트다. 요 나올 가능성이 조만간 나올 거다. 큰 소리 좀 쳤는데 바로 금년도에 그냥 나와버렸죠. 근데 요거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이거 쉬운 문제거든요. 요거 평소에 유념하신 분들은. 근데 이거 눈여겨보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문제죠. 그래서 아예 상 아니면 하 이렇게 극단적으로 제가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입니다. 자, 요거는 굉장히 쉽게 했죠. 없다가 틀렸죠. 채권자 대위권은 갑은 을의 동의 여부와 관계가 없으니까 이게 없죠. 그러니까 행사할 수 없다. 바로 틀렸고요. 그 다음에 금전 채권인 경우에는 이거 옳은 거 찾는 겁니까? 이상하다. 갑은 을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거 틀린 거죠.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금전 채권인 경우에는 자기에게 직접 달라고 할 수가 있죠. 상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갑이 을을 병을 상대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했을 때 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을의 병에 대한 채권에 생기죠.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맞고.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을 통지했다. 이제는 골탕 먹이는 행위를 하면 안 되죠. 채권 포기 같은 거 대항할 수 없죠. 틀렸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 기판력의 문제인데, 이미 을이 병을 상대로 판결이 나왔다면은 요거는 갑에게도 뭡니까? 기판력의 효력이 미쳐가지고 이거 없거든요. 그럼 옳은 거 찾는 것은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근데 제가 가져온 여기에는 제가 표시를 잘못한 모양입니다. 1번이라고 정답이 되어 있네요. 이거 3번입니다. 3번. 그래서 제가 요거 분류를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중혹 혹은 하로 분류를 했네요. 중혹 혹은 하. 굉장히 평범하게 출제했죠. 이건 뭐 별표 5개 판례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 법 조문에 있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사실 이 기판력 문제는 우리가 강의 시간에 별로 안 하는데,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래도 혹시 요 판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제 중을 뒀는데, 사실은 얼마든지 3번이 정답이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1번은 틀렸죠. 여기는 왜 1번이라고 정답이 표시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갑은 을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느냐? 있죠. 있습니다. 이거는 3번이 정답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입니까? 자, 유일한 재산, 채권자 취소권요. 자, 재판 외에 벌써 틀렸죠. 옳은 거 찾는 거니까, 옳은 거. 그 다음에, 을 및 병의 이 증명하는 문제. 채무자의 사회 의사는
채권자가 입증하고 그것을 입증하면 이제 뭡니까? 수익자는 스스로 선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죠. 근데 이거는 을 및 병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렸다는 이야기죠. 요것도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판례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채권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피보전 채권이 금전 채권이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죠. 아, 그러면 이거는 다른 것들을 우리가 모르더라도 물론 1번도 너무너무 기본적인 거죠. 그러나 2번 판례를 모르시더라도 3번 모르고 시험장 가는 거는 곤란하죠. 이게 채권자 대위권하고 차이점이지 않습니까? 요거는 무조건 아셔야 되는 거죠. 그게 3번이 정답이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가 피고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근데 제가 오늘 와서 이걸 봤는데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 그러면 병이 이를 들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갑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와서 발견한 건데 옳은 거 찾는 거죠. 그럼 제가 볼 때는 5번이 왜 틀렸을까? 정답은 3번으로 나왔어요. 정답은 3번으로 나왔는데 5번이 저는 의문입니다. 이게 변제는 또 달라요. 변제는 이게 소송 요건이라서 대항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효로 소멸했을 때는 우리 판례에 의하면은 그 소멸시효 이익이 완성되었을 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만이 원용할 수가 있죠. 근데 병은 간접적으로 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거 대항할 수 없다. 이거 우리가 별표 5개 가지고 많이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 문제가 잘못되었나 싶어가지고 봤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없다라고 돼 있네요. 요거는 일단 넘어갑시다. 요거는 좀 이상해요. 어찌됐든 3번이 정답인 거는 확실합니다. 이거는 100% 옳은 거고요. 저는 이제 5번에 대해서도 지금 좀 이상한, 이건 제가 면밀하게 제가 검토를 안 해보고 지금 여기 현장에 와서 지금 이걸 봤는데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하로 분류를 했습니다. 요거는 너무 가장 채권자 취소권 중에서는 가장 쉬운 거를 이제 출제를 했으니까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게시판에 한번 올릴게요. 이거 조금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이상하다 이런 게 들고, 나중에 게시판에 추가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행지체. 이거는 별표 5개죠. 우리가 그 채권 총론 앞부분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부당이득 반환 채무. 그러니까 이거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죠. 그러면은, 뭡니까? 지금, 이행지체죠. 그러면은 이행지체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 맞을 것이고, 불확정 기한부 채무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도래를 안 떼죠. 그 다음에 이제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는 상방의 채무는 요게 둘 다 이행 제공 없이 채무 이행기가 뭡니까? 넘어가 버리면 열로 가요, 열로. 기억번.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가죠. 근데 어찌됐든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기억번, 니은번은 평소에 연습을 너무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거 지금 찾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된 거, 잘못된 걸 찾는 거니까 기억번이 정답이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니은번이 정답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요게 니은번이 그러면 남는 거는 3번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3번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 요 디귿번은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유념해가 보지는 않는데 워낙 기억번, 니은번을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정답이 될 수 없다. 그거는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이거는 어지간히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제가 분류를 어떻게 했느냐. 아마 하로 분류를 했을 겁니다. 하가 맞습니다. 이건 하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68번. 이거 사실 어렵죠. 계약을 해지했을 때 보호되는 제3자. 근데 이거 제가 강의 시간에 무조건 외우시라 그랬죠. 목적물 자체를 압류한 사람은 보호가 되는데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은 썩은 동아줄을 넘겨받는 거다. 왜냐? 계약을 해지하면 권리 자체가 처음부터 없어지니까 그 없는 권리를 넘겨받은 거니까 이 사람은 보호가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뻔하죠. 토지를 매수했다. 보호가 되는 거죠. 저당권 취득했다. 보호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임차하여 임차권 등기를 했다. 보호가 되는 거죠. 권리를 취득했으니까. 그 다음에 가등기를 했다. 보호가 되는 거죠. 근데 5번에 보니까 권리 자체를 양도받았다. 이 사람이 범인이구나. 이게 정답이구나. 우리가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 제가 말씀드린 그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은 굉장히 사실은 쉬운 문제에 속해요. 뭐 설령 뭐 4번이나 이런 걸 모르신다 하더라도 권리 자체를 넘겨받은 사람은 보호가 안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저는 이거를 분류를 그래도 중으로 분류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이 제3자는 이 파트 자체가 어려워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래서 굉장히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되고 외우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 시험장 가서 그 외운 게 뭐 기억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좀 우리가 평소에 유념은 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 그래서 중으로 분류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작년도에 이경상 면동소가 나왔는데 금년도에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정채무에서 출제가 될 줄 알았는데 지금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다. 그리고 정에 대하여 이게 전부 900만 원짜리죠. 900만 원, 900만 원, 900만 원짜리다. 근데 공교롭게 갑도 이 사람한테 600만 원 받을 거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갑이요. 그러면 첫 번째, 갑이 600만 원 상계할 수 있죠. 이 사람은 전액을 다 상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경상 면동소에서 상계권자가 상계하면 이 사람들은 전액에 대해서 혜택을 받죠. 그럼 마이너스 600, 마이너스 600 하면 300, 300이 되죠. 근데 이거 150이니까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갑이 그래서 상계를 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300. 2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이거는 뭐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갑이 상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요 사람들이 대신 상계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상계할 수 없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을이 대신 상계하는데 600만 원 상계하는 건 아니죠. 대신 상계할 때는 부담 부분에 한해서만 상계할 수 있으니까 3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거고. 그 다음에 갑이 상계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병은 여기 600만 원 또 틀렸네요. 300만 원만 상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지문들이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이 이경상 면동소 중에서 우리가 절대적 효력 중에서 상계 하나만 지금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내용 자체가 굉장히 간단한 지문들로 무슨 함정 지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쉬운 문제다. 그런 거죠. 연대 채무에서 제일 쉽게 출제했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지문은 길죠. 지문은 뭐 굉장히 길고 여기도 굉장히 긴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은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문제 지문 자체가 길고 이러면 시간은 부족하고 하니까 당황해가지고 막 생각이 안 나고 그렇게 틀릴 수는 있죠. 그러나 사실은 이거는 아주 쉬운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의 제가 볼 때는 편무계약이 있죠. 그거하고 이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너무 연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발송한 후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했다. 아무 상실하지 않죠. 이거 민법 총칙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정답을 내요. 이거는 무조건 하죠, 이거는. 뭐 이거 틀릴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1번이 바로 정답이고요. 그 다음 요거는 오랜만에 출제가 됐는데 몇 년 전에 우리 노무사 시험의 기출문제예요. 원래는 청약을 하면은 이제 청약에 대해서는 철회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근로자에 대해서는 합의 해제의 방법으로 할 때는 이때는 예외적으로 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이거 예외적인 판례거든요. 이 판례 모르셔도 돼요. 근데 몰라도 이거 뭐 1번이 정답인 건 누가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법조문을 그대로 내었죠. 법조문을 내었고 이거는 뭐예요? 교차청약이죠. 교차청약. 그러면 이거는 도달이죠. 뭐 뻔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가하여 청약했다. 그러면 기존의 청약은 거절된 거로 보는 거죠. 다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2번 판례가 약간 생소하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이거를 모르더라도 1번을 정답을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매매계약. 매매가 결국 또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번에는 하도 이제 연속해서 한 4년 동안 연속 매매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는 이제 다른 게 출제되지 않을까 했는데 또 나왔어요. 근데 담보 책임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요거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는 판례는 아니에요. 지금 1월 1일 날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3월 1일 날 이거를 넘겨주기로 약속했다. 그럼 요 날 반드시 금액이라든지 이게 정해져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요 날까지
가지만 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판례거든요. 요거 이제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보는 판례인데, 그렇게 이제 제가 강조하는 너무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이거 별표 5개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리는 건데, 그거를 냈더라고요. 이거 바로 1번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어지간히 공부하신 분들은 2, 3, 4, 5번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거는 뭡니까? 타인 소유의 물건 매도 가능하죠. 이거 원시적 불능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틀렸고, 매매 예약 완결권이 뭐예요? 이게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제척기간에 걸리죠. 근데 이거는 시효로 소멸한 데가 가지고 소멸시효라고 돼 있으니까 틀린 거죠. 제척기간이니까. 그 다음에 계약금의 경우에 일부만 지급했을 때는 실제 지급받은 게 아니죠. 원래 약속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5개 팔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우리가 매번 강조하죠.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균분이라 그랬죠. 그건 뭐 너무너무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번을 설령 모르더라도 2, 3, 4, 5. 근데 3번은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릴 수는 있겠네요. 이 매매 예약 완결권이 소멸시효냐 뭐 아니면 제척기간이냐 이런 거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연습이 안 된 분들은 형성권하고 연결해가지고 이제 이걸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뭐 그런 거를 못할 수는 있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분류를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중 혹은 하로 분류를 했습니다. 중 혹은 하로. 사실은 하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제 뭐 요런 거 3번 같은 거 좀 어렵게 느낄 수가 있으니까 중으로 봐도 뭐 무방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72번입니다. 조합, 좀 반신반의했죠. 제가 그 마지막 파이널 할 때 조합 나올 것 같아 이제 그런 말씀은 드렸는데, 요 5번은 조합에서 제일 중요한 판례죠. 해산, 청산 절차, 거칠 필요 없다는 그런 판례인데, 나머지는 전부 법조문이에요. 그런데 나머지를 모르시더라도 제일 조합에서 중요한 거를 정답으로 냈어요. 상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4번이 정답이죠. 그러니까 뭐 1번, 2번, 3번 모르신다. 5번, 8번 모른다. 관계없어요. 그런데 조합의 경우에는 상기할 수 없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조합에서 정말 중요한 조문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틀린 거 찾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하로 분류했습니다. 이거는 하로 분류하는 게 맞아요. 나머지를 모르시더라도 이거는 4번을 정답으로 할 수 있어요.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예상대로 임대차가 나왔는데 너무 평범하게 출제를 해가지고요 조금 당혹스러울 정도입니다. 약정이 없을 때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의 없이 전대했을 때는 해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차임 감액 청구할 수 있고, 이거를 모르시더라도 요 4번이 정답인 게 여기 이제 지상물 매수 청구권 아닙니까? 요거하고 우리가 비교할 때 부속물 매수 청구권하고 이제 비교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뭐라 그랬는가 하니까 갑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요거는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동의 필요 없다. 이거 굉장히 우리가 연습 많이 하고 별표 5개 팔리다 이거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난이도를 하로 분류해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판례를 정답으로 내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모르더라도 충분히 이거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게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아마 요거를 중 혹은 아마 하로 분류했을 겁니다. 요거 중으로 분류했네요. 요거는 사실은 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처음 나왔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저당권은 우리 물권법이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저당권은 당사자가 약정을 해야 되는데 법정 저당권이라 그래가지고 법에서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20년 노무사 시험에서는 처음 출제된 지문이에요. 법에 조문은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이 5번 이 조문을 모르시더라도 4번을 얼마든지 정답으로 할 수가 있다. 왜냐? 4번은 정말 중요한 판례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 문제도 내구나. 저는 이 조문은 출제 안 할 줄 알았어요. 우리가 저당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근데 뜻밖에도 이번에 출제를 했는데 그래도 출제자가 좀 봐줬죠. 요거를 정답으로 하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분류를 제가 그래서 중으로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부당이득이 나오겠죠. 옳은 거 찾는 건데 손해가 발생해야죠. 근데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럼 부당이득 아니죠, 이거. 이거는 뭐 가장 뭐 쉬운 이야기고요. 요거는 약간 함정 문제죠. 착오 없이 변제할 때는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변제한 것의 반환은 돌려달라고 할 수 없죠. 어차피 채무니까. 요거는 법정이자 상당분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연습 우리가 많이 하는 거거든요. 요것도 쉬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약간 어려운데, 요거는 이 신탁 있죠. 명의 신탁이 있죠. 요거 우리 판례는 불법원인급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요거는 일단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우니까 넘어가고요. 요거는 우리가 여러 번 연습하죠. 소가 제기된 때부터 다 해가 이거는 틀린 거죠. 뭐 그런 거고. 근데 이거는 5번 보세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했다.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현존 이게 우리가 매번 미성년자 공부할 때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걸 겁니다. 그러면은 옳은 거 찾는 거 5번이 바로 정답이네. 바로 그러면 결론 3번 지문을 모르시더라도 5번을 정답으로 할 수가 있고 정말 쉽게 출제를 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합니다. 이거는 아마 이거 틀리신 분들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요 3번 판례가 좀 어려운 판례에 해당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난이도를 하로 분류해야 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불법행위로 가보죠. 1번은 이거 뭐 우리가 공동 불법행위 할 때 제일 강조하는 거죠. 과실방조가 민법에서 되냐 안 되냐?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바로 정답이 1번이죠. 그래서 난이도가 이거 하가 맞는데 혹시 저 판례를 모르시는 분들을 이해해 가지고 또 이거를 뭐 중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 무슨 법조문 그대로 내었죠. 그다음에 당연히 사용자 배상 책임 아무 논점이 없어요. 당연히 있는 거고요. 요거는 상계 파트에서 나오는 거죠.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 돈을 못 받으니까 때린 사람, 이거는 상계할 수 없죠. 그다음 이거는 요거 처음 나왔어요. 우리가 불법행위의 경우에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안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10년 있잖아요. 그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요 판례는 앞으로도 출제가 가능하고요. 요건 처음 나왔어요. 우리 시험 문제. 그러나 요 판례를 모르신다 하더라도 1번을 정답으로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25문제를 다 했는데 한번 볼까요? 하가 몇 개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여섯, 일곱, 그 다음에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그러면은 13문제를 4 곱하면 4, 3, 12, 52점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중하가 1개, 2개, 그 다음에 3개, 4개, 5개, 6개, 그 다음에 7개, 8개. 그러면 단타작만 한다고 보면 4개 하면은 곱하기 4점 하면 4, 4, 16. 그럼 5, 60.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시험은 68점은 받아야 돼요.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은, 당연히 최소한 68점은 받아야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요런 수준이라면은 90점 받는 분도 제법 있었을 겁니다. 80점 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80점대 상당히 많을 거고요. 주종이 70점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50점대로 만약에, 점수가 나왔다. 그런 분들은 공부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 정도 수준의 문제는 최소한 요 68점 정도, 여하튼 60점 되는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유래를 보기 힘들 정도로 금년도는 문제 자체를 꼬아냈다든지 함정 지문이 있다든지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상으로 분류되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상으로 이거 기간 요거 제가 그냥 해본 거고요. 그다음 요것도 그냥 제가 나머지는 사항이 없죠. 사항이. 그러니까는 문제 자체가 정말 평범하게 출제되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이게 우리가 40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민법 총칙에서 한 18문제 그 정도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 법인 공부할 때 중요한 거 위주로 좀 하는 편이거든요. 아니 법인에서 한 문제 나오는데 우리가 세세한 다른 조문들을 볼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는 법인에서 3문제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세세한 부분들이 있죠. 해산과 청산이라든지
평소에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런 거 있죠. 뭐 정관의 보충이라든지 등등 그런 것에서도 이제는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다. 정관의 변경이라든지.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더 피곤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세세한 것들까지 다 챙겨야 되거든요. 중요한 거는 당연히 챙겨야 되고 그건 옛날에는 중요한 거 위주로 우리가 공부하면 됐는데 이제는 중요한 거는 당연히 챙겨야 되고 세세한 이때까지 출제되지 않은 조문까지도 같이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공부하기가 조금 더 피곤해지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법 기본서를 조금 그렇게 크게 바꾸지는 않지만 조금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는 확실하게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도 이제는 제가 문제를 만들어서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하고 혹시 또 만나실 기회가 있으면은 객관식 강의나 기본 강의 때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년도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고요. 아까 지금 보니까 그 채권자 취소권 있죠. 그거는 제가 순간적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문제 자체가 잘못된 건지 지금 애매한데 나중에 게시판을 통해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